매끈한 출력물은 정교한 후가공으로 탄생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크, 일반 생활용품 등 우리 주변에서 3D 프린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출력물의 마감 도장 등 후가공 영역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정교한 출력물을 위한 후가공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지대 제거는 잘못하면 출력물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출력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지대가 제거된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이 매끈하게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후가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태환 씨는 후가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생각보다 출력물이 너무 거칠게 나와서 후가공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포질에 대한 팁이라든지 도색에 대한 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선정한 소재, 출력 방식에 따른 표면 처리 방식을 파악하여 표면 처리 절차를 수립, 처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물의 소재에 따른 도료, 도장 용구의 사용 방법을 파악하여 도장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도구 사용 방법에 따라 출력물의 도장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서를 활용하여 검사 항목을 도출하고 계측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을 검증하여 검사 성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함께 해주실 노수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수환입니다. 강사님, 출력물의 후 가공 작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작업 전에 먼저 피부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손 장갑과 분진 및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후 가공 작업을 할 때 진행하는 단계가 있나요? 고체 기반의 3D 프린터로 출력한 출력물은 보통 하도, 중도, 상도의 작업으로 구분됩니다. 하도는 단순한 표면 처리 및 사포질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가공을 말하고요. 이때에는 비교적 떼어내기 쉬운 큰 서포트를 제거하기 위해 롱노즈 플라이어나 보다 정밀한 니퍼가 필요하고 표면 거칠기 향상을 위한 사포가 필요합니다. 그럼 중도와 상도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중도에서는 퍼티 계통 또는 화학적인 연마를 위해 아세톤 등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아세톤 증기의 배출을 위한 환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상도에서는 도색 및 코팅 작업을 하게 되는데 도료, 채색 도구, 탈포기, 코팅제 등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터를 출력할 때 지지대는 왜 필요한가요? 3D 프린터로 출력 시에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공중에 떠 있는 형태를 가진 부품의 경우 지지대가 없다면 재료가 적합한 위치에 출력되지 않거나 출력한 부분이 휨 발생이 생기거나 또는 이탈될 수 있기 때문인데 바닥부터 여분의 소재를 쌓아 올리는 지지대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지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할 거고, 그럼 제품과 연결된 부분에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력 후에 후가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후가공은 이렇게 지지대가 제거된 부분에 소재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표면 처리와 3D 프린팅의 성형 원리인 적층 조형에 의한 만들어진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후가공이 3D 프린팅으로 제품을 출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군요. 네, 물론입니다. 많은 3D 프린팅 공정에서 서포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후가공을 통해서 서포터를 제거해야 하며 필요시에 도색이나
코팅, 열 처리 등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3D 프린팅 방식별 지지대 제거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료 합출 방식의 지지대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3D 프린터에 따라서 지지대를 손으로 떼어내는 비수용성 서포트와 물 등에 녹여서 제거하는 수용성 지지대로 나뉘게 됩니다. 비수용성 지지대를 제거할 때는 니퍼, 커터칼, 조각도, 아트나이프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떼어내면 편리한데요. 이때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칼이나 조각도로 떼어내면 자칫 출력물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어요. 네, 지지대를 제거한 후 출력물의 표면 상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게다가 수용성 지지대를 제거할 때보다 오히려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지지대에서 수용성 재료는 어떤 물질인가요? 폴리비닐 알코올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 재료는 물에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온 열과수성입니다. 이 재료의 독성은 없을까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독성이 없는 물질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수용성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물 세척만으로도 손쉽게 지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료 압출 방식이었는데 재료를 분사해서 지지대를 제거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료 분사 방식의 폴리젯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조형 트레이에 의해 경화되는 액상의 광경화성 소지를 분사하는 방식인데요. 지지대로는 연질의 폴리머나 왁스를 사용하고 지지대를 손으로 제거한 후에 출력물 표면에 남아있는 지지대 재료를 워터젯 장치를 이용해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제거한 후 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력물 표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멀티젯 모델링, 즉 MJM 방식인데요. 정밀도는 좋지만 내구성이 낮은 편이고 지지대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지지대는 왁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녹여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사님, 빛을 이용한 지지대 제거법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수조 광경화 방식을 말하는데요. 광경화성 수지에 DLP를 이용하여 형상을 결정한 파장의 빛으로 경화를 하게 됩니다. 층 단위로 빛을 쏘아 조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LA 방식보다 출력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지지대가 필요 없는 방식은 없을까요? 분말 용접 방식은 지지대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 방식은 높은 출력의 레이저 빛으로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유리 등의 분말 재료를 녹이거나 소결해서 붙여가며 출력물을 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분말 재료 자체가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후가공은 계단 현상 제거 시에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계단 현상이 무엇인가요? 3D 프린팅은 적층 조형 기술을 이용해 각 단면을 만들고 각 단면이 적층되어 3차원 형상의 출력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경사진 면을 성형할 때에는 계단의 모양과 유사한 단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계단 현상이 결국 표면 거칠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단 현상이 출력된 제품의 표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계단 현상을 줄이는 것은 층, 즉 레이어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가능하지만 층의 두께가 반으로 줄게 되면 단면을 2배 더 성형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료를 더 얇게 쌓는 데는 소재와 공정의 개선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선상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단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있겠죠? 네, 수조 광경화 기술에서 계단 형상의 오목한 부위에 소재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경화시키는
메니스커스 스무싱 등과 같이 공정 개선을 통한 표면 거칠기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3D 프린팅 공정의 경우 레이저를 조사하는 각도를 경사지게 함으로써 표면 거칠기를 다소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표면 거칠기를 갖는 제품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로 표면 거칠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바렐 연마, 바이브레이션 피니싱 및 샌드블라스팅 등 연삭적인 방법을 이용한 후처리 기술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후처리는 조형물의 형상을 훼손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표면 정도를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만약 형상 훼손의 위험이 있을 경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후처리를 하면 그런 위험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표면을 요구하는 모델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작업에 의한 후처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제품의 수작업 후처리에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먼저 틈을 메우기 위해 코팅을 한 후 다시 연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표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폴리젯, SLA, DLP 등 정밀한 형상의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터의 경우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후에 출력물을 꺼낸 직후에도 출력물의 표면 거칠기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면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층 가공의 특성상 층 사이의 단차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표면 처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에 추가로 후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어요. 네, 고체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FFF 방식에서는 재료의 압출 공정으로 인해 측면에는 볼록한 돌출형 층이 생기고 가장 상부와 하단의 표면에는 재료가 압출된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성형 조건의 최적화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후처리나 후가공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후처리를 하면 압출 흔적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고체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프린팅 방식에서는 사포로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퍼티로 층과 층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채우거나 아니면 아세톤 등으로 돌출된 부분을 녹여내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퍼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일액형 퍼티, 폴리에스터 퍼티, 에폭시 퍼티, 우레탄 퍼티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틈새가 작을 경우에는 어떤 퍼티가 적합할까요? 틈새가 작은 경우에는 일액형 퍼티가 적합한데요. 이 퍼티는 경화제가 없는 형식으로 프라모델용 퍼티, 자동차용 퍼티, 레드 퍼티 등이 많이 쓰입니다. 네, 강사님, 그렇다면 폴리에스터 퍼티의 특성과 용도도 알려주세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원료로 한 퍼티로 주재와 경화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건조 속도가 빨라서 신속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주로 매움 작업에 많이 사용하며 유독한 냄새로 인해서 마스크와 환기 시설은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에폭시 퍼티는 어떤 원료를 주로 사용하나요? 바로 폴리에폭시 수지입니다. 찰흙과 같은 형태로 주재와 경화제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용할 때 밀가루 반죽하듯이 섞어줍니다. 경화된 후에 강도가 강하고 밀도가 높아서 중량감이 있습니다. 보통 매움 작업과 조형 작업에 적합한 퍼티입니다. 에폭시 퍼티가 중량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적은 퍼티는 없을까요? 폴리우레탄 수지를 원료로 한 우레탄 퍼티가 있습니다. 에폭시 퍼티와 같이 찰흙 같은 형태의 주재와 경화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반죽하듯이 섞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고 밀도가 낮고 가벼워서 매움 작업과 조형 작업에 적합한 퍼티입니다. 표면 처리에 대하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수된 출력물에 함께 성형된 지지대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는 출력물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지지대의 날카로운 부위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후 출력물에 남은 지지대의 흔적을 소형 리퍼터 칼 등의 공구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계단 현상으로 인해 출력물에서 지지대를 모두 제거하고 난 후에도 출력물의 표면이 깨끗하지 않으므로 사포를 이용해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번호가 낮은 사포부터 사용하며 발생하는 열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출력물 형상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포 작업까지 마쳤는데도 여전히 깨끗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사포에 물을 조금 묻혀서 해보세요. 표면 거칠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표면 처리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D 프린팅 방식별 지지대 제거 방법에는 재료 압출 방식, 재료 분사 방식, 수조 광경화 방식, 분말 융섭 방식이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 개선 방법에는 사포를 통하여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 퍼티를 통하여 층과 층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채우는 방법, 그리고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돌출된 부분을 녹여내는 화학적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장 처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먼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인 ABS에 대해 설명 들어볼게요. ABS 재료는 PLA 재료보다 연성이 좋습니다. 좀 더 끈끈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구조물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3D 프린터로 출력 후 사포 작업 등을 이용한 표면 처리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플라스틱용 도료나 아크릴계 도료를 이용하면 도장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BS 재료보다 재료 압출 방식의 3D 프린팅 시 성형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력 후 끈끈한 정도가 ABS보다 낮고 단단한데요. 이 재료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큰 출력물을 출력해도 변형이 많이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붓을 이용한 도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붓을 이용한 도색은 도색 후에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붓을 크기에 따라 구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은 숫자가 큰 것이 큰 붓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넓은 면을 한 번에 고르게 도장하고자 할 때는 주로 10호 이상의 붓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좁은 영역이나 세밀한 부분을 도장하고자 할 때는 1, 2호 정도의 붓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편 붓의 모양에 따라서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도장하고자 할 때는 평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작은 영역이나 세밀한 도색이 필요할 때는 둥근 붓 중 되도록 작은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용한 면적에 상관없이 예쁘게 도색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스프레이건으로 도색을 하면 면이 이쁘게 변하는데요. 이 스프레이건은 도료 용기가 부착되는 위치에 따라서 중력식과 흡상식의 두 종류가 있는데 작업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도로 용기가 부착되는 위치에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중력식 스프레이건은 도료 컵이 노즐 위쪽에 장착되어 있고 흡상식은 도료 컵이 노즐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료컵 위치가 다르니까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겠네요. 물론입니다. 중력식은 적은 양의 도료를 사용하고 도장 후 처리가 편리하며 무게가 가벼운 편이지만 도료가 담기는 컵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도료가 필요한 넓은 면적의 도장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넓은 면적을 도장하려면 흡상식 스프레이건으로 가능한가요? 네, 이 방식은 압력 차에 의해서 도료를 용기에서 끌어올려 분사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한 번에 용기에 담을 수 있는 도료의 양이 많아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캔 스프레이는 도료가 캔에 담겨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캔 스프레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도료가 칠해지기 적당한 노즐과 도장면 사이의 거리는 30에서 40cm에서 분사할 때 칠해지는 면적이 약 12제곱cm 정도지만 노즐과 도장면 사이가 약 15cm 정도일 때 도료 분출을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이때에는 약 6 내지 7제곱cm가 칠해집니다. 네, 출력물의 일반적인 도장 방법을 바로 적용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도장 작업을 하게 되면 스프레이 페인트의 용제에 따라서 출력물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도장면이 출력물 표면에 안착되는 부착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만약 부착력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도장된 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색상을 이용한 도장 작업 전에 표면 처리용 프라이머나 서페이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 표면에 부착력을 높이고 표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어 색상에 도료가 쉽게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전처리 방법은 없나요? 아크릴 프라서페를 이용하면 ABS 재료로 3D 프린팅된 출력물에 양호하게 도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서페이서를 이용한 초벌 도장 후에는 추가적인 사포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도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도료에는 에나멜, 아크릴, 라카 등이 있습니다. 에나멜 도료는 유성 페인트와 성분이 유사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납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내는 물감이 매우 곱고 전용 희석제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에나멜 신원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크릴 수지가 주재료인 아크릴 도료는 물을 희석제로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인체에 안전한 희석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력이 강해 대부분의 재료에 도장이 가능하고 도장 후 모든 건조가 빨리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덧칠하기에 좋습니다. 건조가 빠르다라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수정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건조 완화제인 리타더를 사용해 도료 건조 속도를 느리게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건조가 된 뒤에는 물에 녹지 않고 전용 씬너에만 녹습니다. 에어브러쉬로 도장할 때에는 전용 씬너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도장이 된 피막을 보호하고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감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감재로는 어떤 것이 사용되나요? 광택에 따라서 유광, 무광 혹은 방광을 선택해서 에어건으로 도장면에 도포합니다. 도장은 사용하는 도료에 인체에 유해한 재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도장 전에 대비를 잘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출력물이나 전문적인 도장 작업은 도장 부스, 환기 시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진 청정실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청정실이 없으면 먼지나 이물질이 날리지 않는 곳에서 도장을 해야 합니다. 도장 처리하기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표면 처리와 도장 작업은 재료 압출 방식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ABS 혹은 PLA에 따라서 특성이 다릅니다. 도장 도구에는 채색용 붓, 스프레이 건, 캔 스프레이 등이 있으며 도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도료는 크게 에나멜 도료, 라카 도료 및 아크릴 도료로 나누어집니다. 대형 출력물이나 전문적인 도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 등이 갖추어진 청정실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무리가 완료된 제품을 측정해서 검증하기 위한 제품 검증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정 작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물품의 구매 등을 요구하는 데 사용하는 작업지 시서입니다.
작업 지시서에는 생산과 관련되면 생산 지시서에, 그리고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검사 지시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겠군요. 여기서 잠시 지시서의 양식을 살펴볼까요? 생산 지시서는 필요한 제품이나 부품 등을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제작하는 제품 이름, 제품 번호, 주문자, 부품 입고일자, 제품 출고일자가 기록됩니다. 검사 지시서에는 제품의 형식, 제품 번호, 도면 번호, 제품명, 검사 규격, 합격, 불합격 여부 등이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치수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부품이나 형상의 크기 또는 기하학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 부호, 주석 등을 이용해서 도면이나 문서의 적절한 단위로 나타낸 수치적인 값입니다. 설계자는 도면이나 문서에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의 치수나 공차를 표기하고 이에 따라서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제품 검증에 활용되는 기하학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상적인 직선으로부터 어긋난 정도인 진직도, 기준 직선이나 평면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고 있는 직선이나 평면으로부터 어긋난 정도인 직각도, 기준이 되는 직선이나 평면에 대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직선이나 평면으로부터 어긋난 정도인 평행도, 이상적인 평면으로부터 어긋남의 정도인 평면도가 있습니다. 다음 속성으로 이상적인 원통 형상으로부터 어긋남의 정도를 말하는 원통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적인 원통 형상은 원통 표면의 모든 점들이 원통의 중심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2개 이상의 형상이 동일한 중심축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 각 형상의 축이 기준이 되는 축에서부터 어긋난 정도를 나타내는 동축도, 이상적인 원으로부터 어긋난 정도를 나타내는 진원도, 기준이 되는 직선이나 평면에 대해서 정확한 각도를 가진 직선이나 평면으로부터 어긋난 정도인 직각도, 이러한 정도도 제품 검증하기에 필요한 기하학적 속성입니다. 네, 제품이나 부품 등이 설계자가 정의한 규격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측정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게이지 블록이나 정반 등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직선 치수의 측정, 비교 측정, 각도 측정, 표면 거칠기 측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검사에 필요한 치수는 도구로 측정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직선 치수 측정 도구는 눈금이 있는 강철로 만든 자루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외측 및 내측 치수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눈금이 있는 캘리퍼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또한 간혹 마이크로미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품 검증까지 마쳐본 태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3D 프린트 HMD 공모전 준비를 시작할 때는 추상적으로 남들과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하면서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해 보니 실용적이면서도 3D 프린터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혼자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제품 검증하기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업 지시서, 공차와 치수, 기하학적 속성, 표면 거칠기와 다듬질 정도, 그리고 게이지 블록과 정반, 직선 치수 측정, 비교 측정, 각도 측정, 표면 거칠도 측정 등을 검사해서 검사 성적서를 작성합니다. 도장 작업에서 발생하는 도료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도장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건을 사용한 후에는 남아있는 도료가 에어건 내부에서 굳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세척을 실시하고 도장 작업이 끝난 후 에어펌프 안에 기체가 남아 있어서 내부 압력이 올라가 있으면 에어펌프가 고장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